그러니까 그럼 별도의 위원회를 의협 자신이 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의 국민들의 의사들에 대한 불신의 이유도 존재를 하는 거고, 아마 지난번에 나오셨던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의료사고에서 지금은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무슨 재주로 입증을 하겠어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거가 좀 더 진실에 가깝고요. 말하자면 사고가 터지면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들어눕고, 네, 들어눕고 어깨 보내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병원에서도 또 그에 걸맞는 비슷한 유사한 행동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네, 이거. 그래요? 병원도 어깨를 동원합니까? 그것도 처음 알았네. 아니, 뭐, 조그만 병원에서 그런다고 해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다 들으신 얘기군요. 예.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측이, 서로, 이번에 일 잘했다고. 그리고 양측이 악수하고 둘 다 이제 각자 어깨들이 뭐 그런 얘기까지 너 들었습니다. 어디 나가냐? 나 내일 병원인데 난 한쪽 쪽이야. 뭐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굉장한 낭비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사고도 어느 나라에서나 평균적인 의사가 평균적인 의료 환경에서 1000명 중에 1명, 뭐 1000명 중에 3명 이런 사망률은 나온단 말이죠.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의료 사고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송으로 주로 해결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면 문제는 그나마 미국은 소송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이 의료 소송으로 먹고 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소송 비용이 다시 의료 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높은 거, 미국이 맹장수술 1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거는 괴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괴담이에요. 맹장수술을 미국에서 1000만 원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최하가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평균이 맹장수술 하나 하는데 3000만 원. 2500이 평균이던가 그래요. 미국에서 오신 아버님 계시죠? 뉴저지에 계신. 네. 인정해 주셨네요. 예. 3천만 원이 맹장수술. 미국에서는 진짜 아프면 안 되겠네요. 더 넘을 수도 있고요. 복막염 뭐 이런 거 겹친 맹장수술은 훨씬 더 넘을 수도 있고. 3천만 원.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의료비의 나라가 됐고. 유럽은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나라에서는 의료 사고도 되게 국가가 책임을 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예를 드는데요. 호주. 예를 드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과실 배상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나면 일단 국가가 그 환자한테는 배상을 먼저 해요. 의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고가 난 배상을 국가가 먼저 해요? 국가가 먼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의 책임은 전문적인 두 개를 분리라는 거죠. 의사의 책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거는 정말 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그 곳에서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환자하고 의사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군요, 아예. 예, 그거는 뭐 이 사고는 사고 났으니까 사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는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하고. 왜냐하면 의사의 책임이 또 의사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의사한테 책임을 묻죠. 뭐 공적 기관에 개입된 거니까 정말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겠네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의료 사고도 의료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때 이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인 유럽, 즉 미국 뺀 모든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미국 뺀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 사고도 국가가 책임지는 게 기본이에요. 공공의료, 공공복지, 공공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신기하게 들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립병원이 90%인 나라에서 병원에서 사고 나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따라서 그 의사들도 사실은 공무원 아니면 중공무원 비슷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유럽 전체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료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적어요. 일단 의료 사고 자체가 적고, 의료 사고가
소송까지 가는 거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소송까지는 되게 안 가고 중간에 뭐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잘못이 이 정도고 이건 어쩌다라는 중재기구가 존재를 하면 그 중재기구에서 그 양쪽이 납득할 만한 그걸 내놓으면 그 둘이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송까지 안 가죠, 당연히.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중재를 해주거나 또는 국가가 미리 배상을 하고 의사의 잘못은 또 따로 따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병원이 나서서 하거나 근데 그 병원은 국가의 소유니까 공립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빨갱인데요. 아니 병원이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네, 병원이 의료를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른 사고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장협착 수술을 왜 비만 클리닉이라고 생각되는 병원에 가서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병원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제 배탈 났을 때 가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좀 큰 병원이 동네에 있습니다. 시내. 종합병원. 근데 중간 정도 크기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걸로 안 되면 이제 큰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중간 규모의 병원들이 없어졌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처음 말씀하신 의원이 동네 의원이고 네. 두 번째가 이른바 2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3차 또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의료 전달 체계라고 부릅니다.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부르는 체계인데 아주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2차 병원에서는 주로 맹장 수술이나 분만이나 뭐 그런 담낭 수술이나 뭐 2차 병원에서요? 예. 네. 그런 중소 종합병원급들이 이제 구나 뭐 더 작은 뭐 그런 동네 이제 몇 개씩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대 말까지 정도가 그런 병원이 존재를 하다가 이 병원들이 2003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중소병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80%가 우리는 전문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전문병원이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문병원 제도가 도입된 거는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됐는데 2010 몇 년에 도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 무릎 수술을 하는 많은 뭐 튼병원, 무슨 네. 찬병원 뭐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사신다면 서울에 내가 밤에 배가 아프다. 그럼 갈 병원이 동네 병원이 있는지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병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전문 병원들의 특징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만 해요. 네. 네. 그 외에는 안 해요. 요번에 스카이 병원도 제가 쭉 찾아봤더니 건강검진하고 네. 갑상선 수술하고 그다음에 무릎 수술하고 정형외과가 맨 꼭대기에 있더군요. 그다음에 비만 클리닉, 그다음에 비만 수술. 이거 외에는 다른 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중환자실이 없어요. 이런 병원들의 특징은 이게 비슷한 게 미국의 영리병원하고 비슷해요. 즉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고도로 특화된 진료, 즉 돈 되는 진료만 한다. 네. 비싸다 굉장히. 그다음에 비싸다. 네. 근데 오히려 고용은 많이 떨어진다. 고용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 오히려 사망률이 딴 데보다 높아요. 오히려. 예, 이게 미국의 영리병원의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더 비싼데 더 사망률이 높죠? 돈 벌려고 하는 그 미국의 영리병원의 특징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네트워크형 병원들 그리고 이른바 전문 병원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특징을 보여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어야 하는 병원들이 이제 주변에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해철 씨도 대학병원을 갔다가 응급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간 거죠. 네, 대학병원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 그쪽에는 또 갈 병원이 없거든요. 네. 동네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곧바로 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는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다 와 있으니까 완전히 시장 그렇죠.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라고 하다 보니 뭐 이제 자기가 알던 병원에 갔겠죠. 근데 그 병원이 뭐 그런 비만 병원이었고
비만병원에서 장합착 수술을 받았는데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수술 합병증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왜 그러면 동네 중소병원이 그렇게 전문화됐느냐라는 걸 네. 물어보면 따져보면 이게 중소병원 잘못이냐? 이게 대학병원이 너무 커져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대학병원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86년에 아산병원 생기고 91년에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이 두 병원이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의 정말 대형화를 주도해요. 그렇죠. 건강보험은 들어왔는데 정부가 병원을 더 짓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립병원은 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더 많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은 확 늘어나는데 이걸 사립대학병원들이 규모 경쟁을 해요. 이거 뭐 그 의료 군비 경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엄청나게 군비 경쟁하듯이 저기가 MRI 하나 샀다. 그러면 우리도 MRI 하나 사야지. 저희가 로봇 기계 샀네. 그럼 우리도 로봇 기계 하나 사야지. 이렇게 해서 규모 경쟁을 하다 보니까 3,000병상짜리 병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도 규모 키우기고 막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부터 감기 환자까지 다 보는 거죠. 중소병원이 살아남을 길들이 줄어드니까 네. 정부가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즉 대학병원은 입원을 봐라. 중소병원은 작은 병원인데 입원과 외래를 봐라. 동네 의원은 작은 그 감기 환자 뭐 이런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봐라. 이렇게 이걸 정부가 나눠줘야 되는데 정부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중소병원은 오히려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요 정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영리와 의료 상업화 과정이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상업화된 의료로 시스템으로 간 거가 저는 신해철 씨 죽음의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원인으로 보면. 근데 정부에서는 굳이 그렇게 전문 병원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대형 병원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었던 건가요? 지금도 뭐 의료 영리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중소 종합병원을 살리려면 대학병원을 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은 오히려 전문적으로 영역을 놔둬야 되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는 웬만하면 돌려보내고 환자들. 네. 중증 환자 위주로 중증 환자 위주로만 그냥 보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돌려보내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어디 가라 그러는데 갈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바꾸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수술을 좀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좋은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들어볼 수 없었던 훌륭하신. 아니 근데 이게 훌륭한 얘기가 아니라 네.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한 현상이에요. 아 이게요? 예. 다른 나라에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미국조차 공립병원이 25%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병원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 잘 사는 34개 국가의 그 평균을 내보면 전체 병원 중에 73%가 공립이에요. 그러니까 공립이 훨씬 많은데 우리나라는 병상 수로 10%밖에 안 돼요. 병원 수로는 6%, 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10분의 1이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그 엉망이다 하더라도 25%가 공립병원이에요. 4분의 1이 공립병원이면 동네에 공립병원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일본도 최한대 공립병원율이 그것도 25%예요.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 없는 의료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공립병원을 30%로 늘리자라고 했던 그 공약이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고 결국 못 지켰지만 이런 공약이 왜 나온 거냐? 왜 사스가 들어올 때가 되면 그때마다 난리가 나고 신종플루가 들어오면 난리가 나고 에볼라가 들어오면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가 난리가 나느냐 하면 공립병원은 이게 사회적으로 안전망 구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내가 갈 만한 병원이 없어지는 이런 일까지 생긴다는 거죠. 공공의료 부분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바닥이군요, 이게. 바닥 정도가 바닥이죠. 예. 네. 의료 민영화를 그러면 왜 한다는 거지? 이미 민영화 다 됐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됐는데 여기다가 영리병원까지 한다니까
그래도 비영리로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영리 비영리의 차이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병원을 차리고 이렇게 할 수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기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비영리 우리나라는 비영리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병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법인 병원은 좀 큰 병원이 되려면 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인이 되면 이 법인 병원은 병원 안에서 들어온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외부로 투자를 한 사람한테 배당을 하거나 뭐 주식 상장을 하거나 이건 못하게 돼 있는데 즉 기업식으로는 하지 말아라라고 최소한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거를 아예 우리나라 공립병원도 이렇게 없는데 이거를 아예 이제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정권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예 병원을 영리화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야말로 환장을 하여튼 그런 노릇이죠. 예.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큰일이네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이 수술 잘못 어떻게 한 거냐 물어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더니 의료에서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는. 사람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 한 예가 벌어졌다면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고. 99명의 의료사고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죽는 정도인 거죠. 네. 이렇다면은 이게 왜 생기는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공공의료 그러면 공공병원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24시간 전화 시스템이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밤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전화를 하면 주치의가 전화를 받아야 돼요. 새벽 3시에도? 새벽 3시, 새벽 5시 다. 예. 의무예요. 의사 해먹기 힘드네요,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토니 블레어가 고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을 의사들이 고용할 수 있도록. 예. 의사들이 굉장히 토니 블레어한테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상상이 안 가죠. 그렇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24시간 전화를 받으면 간호사가 전화를 일단 훈련받은 간호사가 전화를 받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사한테 다 연결해야 돼요. 이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나 그다음에 금요일 밤부터 거기는 이제 토요일에 완전히 휴일이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제 월요일 새벽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네 의사들이 한 군데 모여요. 당직을 서는 거죠. 맨날 모이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전화를 쫙 해놓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 밤중에 전화로 해결이 안 되면 택시 타고 의사가 가야 돼요. 택시가 옆에 다 서 있대요. 의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료가 일종의 기본적인 복지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밤에 그러니까 동네 의원 끝나고 이제 밤에 배가 아픈데 이거 응급실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의사는 봐야 되겠다. 약국도 문 닫았고 또 약국에 가서 해결할 일 같지는 않다. 애가 열나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응급실 갈 일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영국 같은 경우에 NHS 워크인이라고 해가지고 응급실 옆에 그냥 들어가서 야간 외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전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재밌는 건 전화로 해결하면은 의사가 받는 돈이 한 환자당 좀 더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화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그거는 국가가 돈이 많이 드니까 택시값도 들고 뭐 이러니까. 가려면 가지 말라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말로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좀 상의를 할 의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변호사 하나랑 의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는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죠. 근데 지식인이라고요? 많이 아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그 검색어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검색어를 믿을 수 있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쭉 나가 보면 이건 약간 이상한데 제가 볼 때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 무슨 한의원, 무슨 병원, 무슨 전문 병원 이게 딱 앞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보면서 느낀 게 한밤중에 그렇게 아팠을 때 그 24시간 전화 콜이라든가 뭐 또는 다른 뭐 스웨덴 같은 주치제도든가 있었으면 최소한 의사가 한 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병원 안에 앉아서 아프다고 그렇게 통증과 고통, 열나고 이런 걸 호소하는데 병원 안에서 의사를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원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로 쓰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치료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병원이 생기고 나서 척추 수술이 우리나라가 전문 병원 생기는 걸로 똑같이 올라가요. 일본의 7배예요. 전문 척추 수술을. 우리나라 척추가 일본보다 7배나 약해요? 갑상선 수술은 다른 나라에 10배를 해요. 갑상선 암이. 근데 사망률은 똑같아요. 아니 근데 신해철 씨 그 의료 사고를 이렇게 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의료 민영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적당한 공공의료를 못 누리고 있는 건지 한 번에 보이잖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